해군의 제럴드 R. 포드급이 유일하게 이걸 갖춘 항공모함이었어요. 전 세계 두 번째 전자식 사출 항모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한 겁니다. 예. 중국 반응 뜨거울 것 같습니다. 난리 났죠. 난리 날 정도. 예, 난리. 저희 본 게임이 이거 특정 기술을 가지고 이거 2회짜리 만든 건 처음 아닙니까? 네, 뭐 그런다고 제가 말을 더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자식 사출기 관련 소식을 또 들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주 연속 저희가 소위 이말스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제럴드 포드함에 이어서 중국 푸제남 등 대형 항공모함에 장착된 이말스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자식 사출기가 이거 뭐 대형 항공모함 말고 뭐 다른 데도 뭐 쓸 수 있다 뭐 이런 뭐 다른 무기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제너럴 아토믹스라고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무인기를 만드는 그 회사. 예.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모함 이즈모함, 이게 27,000톤짜리인데요. 여기서 무인 항공기인 MQ-9B C 가디언을 띄운 이미지를 공개한 겁니다, 이 회사에서. 이게 뭐냐면요, 올 초 1월에 제너럴 아토믹스가 발표한 신형 무인기 사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항공모함 이외의 함정에서도 이 무인항공체 UAS를 운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죠. 제너럴 아토믹스는 미국의 제럴드 포드함에 들어가는 전자기 사출 장치의 제작사이자 또 MQ-9B 또한 이 업체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올 초에 그 무인기 맞춤형 그 신상 전자기 사출 시스템까지 내놓으면서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즈모함도 뭐 사이즈는 작아도 뭐 항모로 구분이 될 텐데, 그럼 이 일본 항모에 무인기용 이말스가 장착될 수 있다, 장착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게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장 40시간 제공할 수 있는 그 문제의 무인기 MQ-9B C 가디언을 23대 도입하겠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네. 해상 초기하고 대잠정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고요. 이 고정익 무인기는 회전익 무인기보다 사실 속력도 빠르고 작전 반경도 넓어서 전술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거든요. 대신에 활주로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함정에서의 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무인기용 전자식 사출기를 통해서라면 당연히 MQ-9B도 훨씬 더 쉽게 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같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는 점, 제너럴 아토믹스가 개발한 이 무인기용 이말스, 기존 이말스보다 소규모로 작게 만들어서 공간도 최소한 차지하는데, 이 소형 드론을 사출하는 경우에는 1.2m 곱하기 0.6m, 그러니까는 1.2m 가로 60cm 세로거든요. 거의 그 침대로 치면 싱글 매트 아닙니까? 싱글보다도 작죠. 싱글보다도 작아요. 예. 예. 그 정도 크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고, 이륙 거리도 22m밖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이말스는 유인항공기 이륙을 위해서 91m가 필요하거든요. 와, 예. 4분의 1 이상 짧아지니까 굉장히 소형화되는 거죠. 크기가 확 줄고, 이거 컴팩트해지고, 이러면 쓰임새가 이거 많아지겠는데요, 확실히?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이 무인기용 이말스는요, 전자식 캐터폴트를 설치하려는 어떤 종류의 함정에서 장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요, 지금 사진 보시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이잖아요. 이게 퀸 엘리자베스급이에요? 예, 근데 보면은 얘는 그냥 갑판이 아니라 스키 점프대가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스키 점프대가 설치돼 있어도 여기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옆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형 전투함, LCS, 그 연안 전투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배라든가 혹은 심지어 보급함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 해군의 기존의 항공모함 혹은 강습 상륙함, 예, 지금 보여드시고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일본의 이즈모급 함정, 여기에 다 지금 장착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그 자료를 보여드렸던 일본 이즈모함, 그 사이즈 한번 그거 설명해 주겠어요? 그 크지 않은데 거기서도 이 이말스가 되는군요. 네, 뭐 길이 248m, 너비 38m, 만재 배수량이 27,000톤이니까
지난주에 다뤘던 제럴드 포담은 만재 배수량이 10만 톤이 넘지 않습니까? 푸젠한 8만 톤. 라이트급 정도 되겠네요. 헤비웨이트하고. 예, 사실은 뭐 애와 어른의 차이라고 볼 정도로. 그렇죠. 4대 차이 나니까요. 예. 그래서 이 이즈모함이 2010년에 취역할 당시에는 헬기 호위함의 명목이었잖아요.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항모로 개조를 하는 중이고, 이런 이유는 이제 중국 항모 등장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촉발된 건데, 특히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 다오죠. 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국권 분쟁이 이 긴장 고조시킨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항모도 재무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고요. 이즈모급의 갑판 내열 도장을 새로 칠하고 함수 모양을 바꿔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 8월에 이즈모함에 수직 이착륙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의 실전 배치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즈모함은 F-35B와 함께 최대 10대에서 12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게 지금 개량된 상태고, 그래서 사실상 경항공모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인기용 전자식 사출기까지 장착을 하면 무인기를 자유자재로 또 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일단 그럼 뭐 우리도 우립니다만 중국 입장에서 뭐 일본이 무인기 이말스 그거 진짜 신경 곤두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항모 운영 시작하면 이제 드디어 견제와 감시를 일본이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 항모가 이제 보통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제1도련선이라고 부르는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있는 요 선과 그다음에 요코스카, 괌, 파푸아뉴기니는 제2도련선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쭉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나갈 때 일본의 항모들이 전부 다 견제와 감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뭐 역시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닌데요. 세 번째 항모 푸젠함 외에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4만 톤급의 076형 신형 강습 상륙함 스촨함인데요. 지난 2024년 12월 진수한 이후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진짜 뭐 늘상 보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세레머니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일반 상륙함하고 그냥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시잖아요. 뭐 헬기 상륙함 아니야 하는데, 스촨함은요 무인 항공기를 발진시킬 수 있는 중국 해군 최초의 상륙함입니다. 그러니까 드론 항모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드론 항모인데 심지어 이제 강습 함륙함으로써 쓸 수 있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게 중국의 076형 스촨함. 그러면 대형 항모뿐만 아니라 이 드론 항모에도 이말스를 장착했다. 이거 먼저 중국이 해버렸네요. 역시 또 이거 클래스가 또 다르긴 합니다. 중국.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이 스촨함은 길이 260m, 폭 50m, 그리고 만재 배수량 4만 톤급으로 알려져서 일본 이즈모함보다 조금 큽니다. 드론 항모인 이 스촨함하고 중국의 대형 항모였던 그 산둥함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산둥함이 캐터펄트가 없기 때문에 스키 점프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촨함은 전자식 캐터펄트가 있으니까 펑펑한 그런 저런 게 없는 모습이고요. 일단 외모에서부터 확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게 대형 항모용 이말스와 드론 항모용 이말스 이거 사이즈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운용하는 그 무인기가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를 원하는 대로 띄워보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 무인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임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감시를 주로 하는 기종이라든가 아니면 공격을 위해서 한다든가 혹은 무인 전투기를 발전한다든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용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종사의 제한이 없이 기체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해군이 항모를 추진하면서 지금 드론 항모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무인기를 운용할 때 사실은 제일 효율적인 추진 수단이 이말스가 됩니다. 예. 그러면 세계 최초 전자식 사출기 채택 드론 항모 스촨함. 그럼 여기에는 그 쏘는 무인기가 뭐 어떤 무인기를 쏩니까? 지난 9월에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공개된 무인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기체가 바로 중국의 함재 스텔스 전투 드론인 궁지 11, 궁지 11이라는 분석입니다. 길이 10m, 날개 폭 14m의 대형 드론이고요. 보기에도 커 보이고요. 꼬리가 없는 가오리 형태의 스텔스 기계가 특징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10톤이나 된다고 하니 상당히 크고요. 예. 그리고 기차에 지금 내부 무장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항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하고 무인 스텔스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와, 겉으로 보기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진짜 와. 네. 민자 그대로인데 이 네. 안에 또 뭐 이것저것 많이 달렸나 보군요. 네. 이번이 최초 공개는 아니고요. 지난 2019년 열병식에 한 번 공식적으로 선보였던 기체인데 이미 6년 전에 공개됐던 이 공지 11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날개 디자인이 좀 달라졌다라는 건데 올해 열병식에 등장한 기체 날개 부분에는 그 접이식 힌지, 예. 이 상하로 움직이는 힌지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접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좁은 함상에서 실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지 11이 함재용으로 재설계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와, 이거 형상 자체가 일단 이거 놀랍긴 한데요. 스펙도 얘가 좀 대단할 것 같습니다. GJ11. 예, 어떻습니까, 스펙? 북미 11 이게 뭐 함재용 스텔스 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비행 속도는 마하 1 미만의 아음속입니다. 약 6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작전 반경은 한 1,500km 이상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 공지 11이 드론 항모에 탑재가 되면은 제일 돌연선 지역은 전역을 작전 반경으로 아울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게다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다른 유무인 전투기들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 인식하고 임무 분담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던 유무인 복합 체계를 실현하는 공격형 드론이 되는 셈인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요. 공지 11이 전 세계에서 실전 배치된 첫 번째 스텔스 함재 전투 드론이다. 이런 수식어까지 얻게 됐고요. 해당 외신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요. 공지 11은 차세대 중국 드론 항모의 핵심 전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신 드론 항모가 운영한다. 와, 이거 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습 상륙함에 전자식 캐터펄트를 장착한 바로 스천함 덕분에 중국 해군의 상륙 작전 능력과 속도가 더 향상될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스천함을 동원한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되면 먼저 함대기와 이 대량의 무인 드론이 가서 적의 해안 방어 기지를 파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상륙 작전이라고 하면은 뭐 수륙 양용 장갑차, 전차,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의존해서 상륙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헬리콥터 그리고 항모 출격 항공기 심지어 드론까지 동원해서 목표물에 고정밀 타격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륙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해서 적의 해안선에 군사적 압박을 신속하게 가할 수 있고 타격 범위와 효과가 모두 크게 확장이 된다는 거고 함재기와 더불어서 이 무인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드론 항공모함 스천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결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군의 작전 능력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뭐 최초로 뭐 드론용 이말스 장착 이미 끝냈고 일본은 뭐 장착 준비 중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뭐 준비 태세가 어떻습니까? 기억하시잖아요. 왜 지난해 보면 우리 그 해군의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에서 또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의 이륙에 성공했다. 이거 기억을 하시죠? 우리나라 대형 함정에서 헬기가 또 회전익 무인기가 아니라 직선으로 활주 이륙하는 고정익 무인기가 떠오른 게 사실 이게 최초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인 독도함의 비행갑판은 길이가 199m, 너비가 21m 규모로 블랙호크 헬기의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모하비는 이제 활주로 해서 70에서 90m 정도에서 이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독도함에서 여유 있게 이륙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하비는 기존의 그 정찰 공격이 동시에 가능한 무인기인 그레이 이글 MQ-1C를 개량한 모델인데요. 사실 이것도 역시 그 미국 방산업체인 우리 아까 앞에 소개했던 제너럴 아토믹스가 개발했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 측은요, 동아시아 사업 확대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왠지 좀 장사가 되실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한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미지 딱 하나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독도함 딱 뜨고 있는 그거요. 그렇죠. MQ. 자, 그래서 이번 이륙 시험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독도함의 항공모함으로서의 운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요.
대형 플랫폼에서 무인기 운영을 위한 설계와 건조, 소요 제기 등에 있어서도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네. 근데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 준비하고 있죠. 네, 우리 해군은 2030년대 후반까지 3만 톤급 드론 항모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앞으로 유무인 항공기 탑재가 가능한 지휘함 3척, 그리고 기동함대 예하 3개 기동부대, 그리고 유무인 전력을 편성해서 3개의 유무인 해양 전투단 혹은 유무인 강습 상륙단을 구성한다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럴 아토믹스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군요. 네, 뭐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예, 하여튼 뭐. 지휘함은 독도함, 마라도함 외에 지금 건조 추진 중인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 멈티 캐리어라고 하는 이 한 척을 더해서 도합 3척으로 구성될 계획이고요.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무인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성능 개선 추진하고, 새롭게 건조되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은 경하 톤수가 약 3만 톤급으로 건조 비용은 2조 원대 중후반으로 보여지고요. 함 설계 건조에 한 11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대 후반까지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럼 우리도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런데 어디 그 제너럴 아토믹스랑 얘기해서 무인기용 이멀서 이거 딱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우리나라도 드론 항모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전자식 캐터펄트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외국산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잘 아는 독자 개발의 가능성도 열려 있죠. 아니 이멀스를 우리가요? 할 수만 있으면 좋죠.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자, 이 과거 영국은요, 그 미국의 그 전자식 사출 장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나 비싸니까 그냥 사업을 접은 적이 있어요. 솔직히 비쌀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사출 장치 한 세트를 설치하는데 부른 값이요 수천억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영국 해군이 이제 당시 이마스 도입을 아예 포기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요, 우리 해군은 전자식 사출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해군용 무인 전투기는 길이 15m 이상, 날개 폭이 22m 정도입니다. 이거 큰 거 상당히 아니에요? 커요. 상당히 커요. 네. 그 지금 우리 아까 보였던 궁지인력보다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군용보다 저속에서 비행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날개 폭을 엄청나게 키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예상 이륙 중량이 한 15톤급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25톤급 무인기용 사출 장치로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런데 우리 기술로 만들 수만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 기술이 우리한테 지금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묘한 상황이 있는데요. 예. 일단 중국도 포전함용 MRS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 독일이 제공한 자기 부상 열차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그 자기 부상 열차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운영이 됐어요? 이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우리 이말스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네. 이게 사실은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연구를 한 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이미 꽤나 오래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20년도 넘었다라는 기억이 그래요? 시작한 거는 네. 수천억 원을 투입해서 이 초전도식 자기부상 열차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6km의 시범 구간을 건설을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짧지만 자기부상 열차를 운영도 했었고요. 아, 그렇죠. 요즘은 안 하던가. 아, 맞아요. 그 소식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비용이 너무 들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맞지 않아서 상용화는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기술이 사실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군용 사출 장치로 연구가 되면은 사실 기술과 인력을 심지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무인기용 항공모함 사업에 참여를 선언한 한화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 이 철도기술연구소와 MOU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빠르면 내년부터 관련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고 뭐 이런 얘기들이 방산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우리 해군이 지금 원하는 거는 25톤급 전자식 사출 장치인데 앞으로 5년 내로 기반 기술 사용하면 수백억 원대로 개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니까 이르면 2030년대 중반에는 무인기 항모에 장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한국철도기술원에도 수천억 투입했다는 것을 한 2척만 우리가 이게 장착을 하면 이거 다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양 박사님?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중국은 자기 부산열차 어쨌거나 실용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되려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분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 기술이 갖춰져 있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사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개발이 안 됐다기보다는 관심과 예산이 부족해서 개발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관심과 예산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뭐 어디서 뭐 천재가 나타나서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민간의 기반 산업들, 그다음에 기술들이 쌓여 있는 상태가 돼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활용하는 거, 이거야말로 K방산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단위로 봤을 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랑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이 남입니까? 우리가 한 팀 아닙니까? 또 다른 원팀으로 이 말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가장 크고 무거운 비행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수송기라고 합니다. 수송기가 항공모함에서 착륙용 갈고리도 충격을 견디는 튼튼한 랜딩기어도 없는 오직 육상 활주로에만 내리도록 만들어진 네발 프로펠러 수송기가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비행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리학은 때로 상식을 배신합니다. 중력에 의해 빛이 휜다든가 아주 빠른 속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날개 길이 40m, 무게 50톤의 육중한 육상 수송기가 세상에서 가장 짧고 위험한 활주로 항공모함 갑판에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상식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963년 미 해군은 상식 속 불가능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던 항공 역사상 가장 대담했던 착륙 작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1960년대) 냉전의 한복판에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COD, 캐리어, 온보드, 딜리버리, 함상 물자 수송 문제였는데요.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는 항모에 고장난 제트 엔진이나 전자장비 같은 핵심 부품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 당시 운영하던 함상 수송기 C1 트레이더는 너무 작고 느렸습니다. 제트 엔진 하나 싣지 못하는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로는 한계가 명확했죠. 보급선을 기다리기엔 며칠, 몇 주가 걸려 전력 공백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육지에서 항모까지 단번에 날아가 큰 짐을 내릴 수 있는 비행기는 없을까? 이 고민 끝에 미 해군이 찾아낸 유일한 후보는 바로 육군과 공군이 쓰는 거대한 수송기 C-130 허큘리스였는데요. 처음엔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착륙에만 10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한 육상 수송기를 항모에 내리자는 발상 자체가 너무도 상식 밖이었죠. 무엇보다 가장 아슬아슬했던 것은 바로 비행기의 폭이었습니다. C-130의 날개폭은 약 40m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항공모함의 착륙 활주로는 함교 구조물, 즉 아일랜드라는 거대한 빌딩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당시 C-130 날개 끝과 아일랜드 사이의 열 공간은 불과 4.5m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흔들리는 갑판에 내리면서 좌우 오차를 4m 이내로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C-130은 육상기였기 때문에 항모 착륙의 필수 장비인 어레스팅 후크가 없었다는 거죠. 즉 강철 케이블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바퀴 브레이크와 프로펠러의 역추진력만으로 100m 남짓한 거리 안에 멈춰야 했습니다. 이륙 역시 캐터펄트의 도움 없이 짧은 갑판에서 오직 자신의 엔진 힘만으로 날아올라야 했죠. 하지만 몇몇 대담한 엔지니어와 조종사들은 이론적인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C130의 강력한 터보 프롭 엔진과 거대한 프로펠러는 엄청난 역추진력을 낼 수 있다. 브레이크 성능을 최대한 강화하고 조종사가 완벽한 각도와 속도로 접근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이론을 현실로 만들어줄 신들린 기량의 조종사가 필요했다는 건데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박에 미 해군 최고의 테스트 파일럿 제임스 H. 프래틀리 3세 대위와 그의 팀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그들은 육상 비행장에 항공모함 갑판과 똑같은 크기의 흰색 선을 그려놓고 그 좁은 공간 안에 정확히 착륙하는 연습을 수백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 10월 항공모함 포레스탈호의 갑판 위에서 인류의 상식을 건 위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해상은 5m가 넘는 파도가 치고 시속 70km가 넘는 강풍이 부는 최악의 조건이었죠. 또한 C-130의 착륙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항공모함은 맞바람을 향해 최고 속도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함용 갈고리도 멈춰줄 강력 케이블도 없이 거대한 C-130은 오직 조종사의 신들린 기량과 개조된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4개의 프로펠러의 역추진력만으로 멈춰야 했죠. 마침내 C-130이 갑판에 닿는 순간 4개의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역회전했고 비행기는 흰 연기를 뿜으며 불과 81m라는 믿을 수 없는 최단 거리만에 갑판 위로 멈춰섰는데요. 심지어 캐터펄트의 도움 없이 갑판 위를 단 227m만 달려 다시 이륙하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이후 몇 주간 프래틀리 대위와 팀은 다양한 무게와 기상 조건 속에서 총 29번의 터치앤고 훈련과 21번의 완전한 이착륙을 모두 성공시키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죠. 하지만 미 해군은 최종적으로 C-130을 수송기로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오직 최고의 테스트 파일럿과 완벽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고개 비행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이 위대한 도전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의 보급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인데요. C-130의 실험 성공에 자극받은 미 해군은 C-130처럼 크고 넓은 화물칸을 가지면서도 항모에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용 수송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C2 그레이하운드. C2 그레이하운드는 C-130 허큘리스처럼 후방 램프가 있어 부피가 큰 화물을 싣기 편하면서도 처음부터 항모 운영을 고려하여 날개를 접을 수 있고 튼튼한 착함용 후크와 랜딩 기어를 갖추고 있었죠.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 해군의 핵심 함상 수송기로 활약하며 전 세계 바다 위에 항공모함의 우편물, 부품 그리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생명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끼리를 갑판에 내리는 이 위대한 도전은 오직 한 명의 천재적인 테스트 파일럿의 기량만으로 성공한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남았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이게 과연 될까? 라는 무모해 보이는 질문을 던지는 용기와 그 불가능에 맞서는 도전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장 위대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이 위대한 도전을 성공시킨 조종사 제임스 플래틀리 3세 아버지 역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적기를 격추시켰던 에이스 파일럿이자
훗날 해군 그 중장까지 역임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 대를 이어서 해군의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 셈이고요. 결국 위대한 도전은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C-130 실험은 뭐 성공한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목표했던 정규 운용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C2 그레이하운드라는 더 위대한 성공이 나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때로는 정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가장 대담한 오답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현실에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말은 쉽다. 막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습니다. 누가 그걸 시도하겠습니까? 그러다 잘리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뭐 이런.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실패를 통한 성공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드론 항모에 전자식 사출기까지 장착하는 방안이 한중일 공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은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미국에 잘 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 해군은 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 더불어서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에서도 감시 정찰, 전자전 기능 수행하는 다양한 드론을 실전 배치해서 운용할 예정이에요. 다가올 2040년대까지 항모 비행단의 60%를 무인기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네. 이 항공모함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력으로 손꼽히는 무인기가 있어요. 바로 MQ-25 스팅레이 공중급유 드론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요, MQ-25 스팅레이가 F-35C 함재기에다가 공중급유 중인 모습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은 함재기의 작전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공중급유기를 무인화를 해서 이제 이 전용 드론을 만든 거예요. 네. 야, 이게 앞에 있는 게 무인기라는 거죠? 무인기입니다, 무인기. 와, 저 셀프 그러니까- 주유소도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 거기도 무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공중급유를 무인기가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MQ-25 스팅레이가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 특별한 항모용 무인기라는 것이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날개 접어요. 이거 그냥 이거 함재기용이잖아요, 날개 접힌 게 딱. 힌지, 아까 얘기했던 힌지. 힌지. 그래서 이 MQ-25의 길이가 15.5m에 이르고요. 900km 범위 내에 아군기에 무려 6.8톤의 연료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MQ-25의 공중급유 지원을 받으면요, FA-18EF 슈퍼 호넷은 1,500km, F-35C는 2,000km로 작전 반경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MQ-25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스텔스 기능인데요. F-35 스텔스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MQ-25가 전력화가 되면요, F-35가 연료 대신에 공격하는 그 무기 체계, 미사일이나 폭탄 같은 거를 더 장착할 수 있으니까 작전 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함재기의 작전 범위를 정말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효자 드론인데, 근데 아직 전력화가 되면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 보니까 아직 실전 배치는 아직인가 보죠? 네, 2027년 네. 실전 배치 목표로 지금 시험 도입 중이고요. 지난해 미국 해군이 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부시함에다가 이 무인 공중급유기 MQ-25 스팅레이를 운용하기 위한 드론 지휘 통제소 무인 항공정 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드론 지휘 통제소를 통해서 이제 공중급유 드론을 어떻게 운용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딱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게. 여기 어떤 운영하시는 분이 여기 앉으시고 이렇게 해서 모니터 놓고 하나 봅니다. 와, 이거. 모니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게임하면 이겠다. 게임 쪽으로 봐도 정말 많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그러게요. 커브드로 하면 이거 한 방에 끝나는데 굳이 화면도 나눠지고 그러게요. 이거 굳이 6개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우리 기술 커브도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되는데. 있어 보이잖아요. 적어도 게임하는 사람 같지 않잖아요. 이건 좀 된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쪽에서는. 이 MQ-25는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공중급유 능력을 보유했지만 사실 무장형 모형도 공개된 적이 있고요. AGM 158C 그 엘라즘 스텔스 장거리 대함 미사일 2발이 장착된 그런 모습이 보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 감시 정찰 역량도 또 갖출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미 해군이 MQ-25 무인기의 좀 확장 임무를 모색 중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 당연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네, 비쌉니다. 예. 알려진 대당 가격이 약 1억 6,150만 달러로 1억 6천이요? 한화로 2,300억 원이 넘는. 그럼 F-35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와. F-35가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 들어올 때 한 1,000억을 했고요. 네. 요즘 가격이 조금 올라서 이제 뭐 2,000억까지는 안 해도 뭐 1,500억, 600 정도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2,300억.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생각으로는 드론으로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 사람이 안 타니까 사실은 연료도 훨씬 많이 채워서 구비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는 거죠. 여하튼 미 해군은 이 MQ-25 총 76대를 구매해서 항모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또 미군은 다 본인들의 계획이 있어서 뭐 차근차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드론 항모하면요, 사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나라가 튀르키. 예. 바이락타르. 지난 2023년에 이제 보면요, 전장 231m, 게다가 배수량 27,000톤의 강습 상륙함, 그 아나도르함에서 자국산 공격형 드론 바이락타르 TB2가 아니라 TB3입니다. TB3의 이착륙 실험을 성공시켰어요. 예. 경항모급 플랫폼에서 드론 중심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함대에 무인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이 새로 합류가 됐어요. 이란도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란의 드론 항모인 샤히드 바게리함인데 예. 배수량 4만 톤, 그리고 상선을 개조한 거라고 합니다. 개조한 거예요? 네, 길이 180m 활주로가 있고요. 작전 반경은 약 4만 킬로미터로 연료 공급 없이 최장 1년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드론은 60여 대를 싣고 작전할 수 있는 바로 드론 항모인 거죠. 이란도 뭐 샤헤드인가 뭐 해가지고 그 드론 잘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항공모함까지 해서 이거 어떻게 쓸지 그 활용 방법이 궁금해지네요. 다른 나라들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 뭐 완성 단계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드론 항모 계획을 정말 이렇게 그 야무지게 세우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스페인도요, 유럽의 그 에어버스가 만든 무인 정찰기를 자국 조선소 그 나반티아에서 만든 강습 상륙함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스페인이 도입할 예정인 솔탭 무인기는 적외선 광학 장비와 다목적 레이더를 탑재해서 감시 정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드론 항모로 사용될 강습 상륙함, 이거는 이제 후안 카를로스 1세라는 배인데 이것도 이제 한 27,000톤급입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그 튀르키의 그 아나돌루의 원조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예,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이 튀르키가 도입을 한 건데, 이 그 F-35B 수직 이착륙 그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를 해서 사실 이게 경항모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기 경보기가 탑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항 작전을 나갔는데 조기 경보기 없으면은 뭐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 뭐 이런 거 탐지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제 옛날에는 이런 함정 같으면 헬기에다가 레이더를 달아서 이제 썼는데, 사실 헬기라는 게 범위도 되게 제약되고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드론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드론 항모로도 운영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최초로 드론 항모를 도입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죠?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요? 예. 인도네시아가 뭐 생각보다 큰 나라고 뭐 당연히 뭐 바다도 굉장히 많고 하다 그렇죠. 한 보니까 인구도 뭐 3, 4억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탈리아의 퇴역 항공모함인 주세페 가리발디를 도입해서 지금 드론 모함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요. 함선에서 운용할 무인기로는 역시나 튀르키예산 바이락타르 TB3를 고려하고 있고, 근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현지 생산을 추진한다고 해요. 이 주세페 가리발디는 1985년에 처음 취역했을 때는 대잠전 플랫폼으로 헬리콥터만 운영하는 그런 함선이었는데, 이후에 그 유명한 해리어, 예, 해리어2의 단거리 수직 착륙 전투기도 탑재를 했었고요. 길이는 180m, 폭 33m의 만재 배수량은 14,000톤으로 큰 함선은 아니고, 하지만 전투기나 헬리콥터 기준으로 경납고에 최대 12대, 갑판에 추가로 6대 정도는 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무인기 운용을 위한 개조를 하는 계획이니까 어떤 드론 항모로 거듭나게 될지는 좀 결과가 기다려지죠. 예. 뭐 한중일뿐만 아니라 각국의 다 드론 항모가 지금 뭐 개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의 뭐 러시 수준인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게요. 이게 사실 사람이 이 배에서 뜨고 내리게 만들려면
비행기값 엄청나게 비싸죠. 아, 네. 예. 그다음에 교육 훈련 하는데도 엄청나게 시간 걸죠. 그러니까 일단 인원들 자체도 그다음에 위험하죠. 그런데 이게 무인기면은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항공 전력을 대양 위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정도의 예산을 갖고 대양 작전을 하는 그런 국가라면은 드론 항모가 당연히 당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드론 항모에 전자식 사출 장치 이말스가 장착된다. 이 얘기는 뭐 한중 유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게 사실 기술 문제가 가장 클 거예요. 그다음에 뭐 고난도 기술이고 그러면 일단 수입해 오려면 엄청나게 비쌀 거고 독자 개발하려면 기술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이말스를 장착한다는 거는 소티를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 드론 항모가 굉장히 많은 소티를 만들어내서 임무를 수행하는 정도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좀 안보 상황이 좀 치열한 나라 이런 경우들이 아니면은 이 이마스가 절실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바이락타르 같이 프로펠러로 이착륙하는 이 기체를 운용하는 거에 만족하는 국가들은 이마스 없이 그냥 운용을 할 것이고 나름 저렴한 버전이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뭐 지금 장기적으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탑재해서 운용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필요로 하는 소요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명실상부 대세로 떠오른 드론 항모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보다 효율적인 무인기 이착함에 필요한 전자식 사출 장치의 국산 개발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잘 돼서 수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희망도 품게 되네요. 두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말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말스에 태워서 보낼 항공기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항공기만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서 무인기로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무인 전투기로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그런 이 기체가 인간이 받아야 되는 G의 제약이 없이 더 자유롭게 기동하고 전투하고 이제 뭐 이런 미래도 꿈꿀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중요한 것은 역시 파일럿이 중요합니다. 누가 타고 있냐가 중요한데 누가 타는 것이 사람의 놀라운 뭐라고 그럴까 이 임기응변 능력이 될지 아니면 기계가 하는 정확한 계산이 될지 그건 뭐 미래에 좀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자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종합 예술적인 성격이 있고 이거는 뭐 사출 장치만 개발 잘하고 배만 개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항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해군 쪽에서도 항모 추진하시면서요. 야 배만 있으면 되고 사출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항공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혼자 하기 힘드시면 손잡고 하셔라. 공군과 뭐 혹은 뭐 육군과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저는 역시나 기술적인 흐름들, 이 대세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뭐 드론도 그렇고 드론 항모도 그렇고 이말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AI 자동화와 그리고 컴퓨터 제어와 정밀 제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기술적 바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우리 뭐 일상에서 요즘 AI도 많이 경험을 하지만 이런 것들의 흐름을 쭉 가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무인화의 흐름으로 가게 되고 그런 느낌들 앞으로 이제 거대한 항모들이 점점 그 역할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은 때가 오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자기 수천억 예산 쓰는데 활용 안 되고 있는 거 군에서 이걸 잘해가지고 살리면 대박 아닙니까? 훈장감 아닙니까 이거? 저는 어릴 때부터 자기부상에서 관심 많아가지고 저거 되나 하고 되게 보고 있었는데 흐지부지 되길래 아이고 아쉽다 했는데 또 이렇게 살아나네요.